5월 2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이런저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죄송하다며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재판을 고리로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특조단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앞서 특조단은 지난 25일 밤 10시쯤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 하고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이었던 관계로 제가 이번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제출할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개별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징계 등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결론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 고발,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는 특조단 발표와 결을 달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조단 조사를 거부하는 등 특조단의 셀프 조사 한계와 셀프 면죄부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특조단 발표에 대한 법원 안팎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변은 오늘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조단이 예단에 평가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미진한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달리 외부의 어떤 강제 수사 이외엔 사실 다른 방법은 이제 없는 거 아닌가. 앞서 대한변협도 사법부에 대한 그간의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고 블랙리스트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차성환 판사가 사법부와 대법원장이 안 하면 내가 고발을 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특조단 발표에 대한 법원 안팎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해선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고에 잠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 대법원장의 법원과 재판 독립에 대한 평소 발언을 저희 법률방송이 되돌아봤습니다. 카드로 있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10월 대법원,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 긴급조치 등 과거사 국가배상에 면죄부를 주는 1년의 판결을 내립니다.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 바로 정립한 판결이라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평가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 2017년 1월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제도의 정비나 체제의 확립만으로는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다. 2017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관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2014년 6월 대법원 콜텍 정리해고 사건, 2014년 8월 대법원 코레일 노조 파업 사건, 2014년 11월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2015년 2월 대법원 KTX 여승무원 사건, 일련의 노동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측을 위한 판결을 내립니다. 분쟁 갈등 상황을 종식했다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평가입니다.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 2017년 9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2012년 4월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합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고용노동부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정지, 항소심 무력화, 전교조 법외 노조 맞다는 것이 대법원 결론입니다.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 결정으로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 노조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는 게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자평입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정지시킨 항고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견제 방해가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보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만 있다. 2017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말은 누구를, 어떤 법관을,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11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이 전 대통령을 질타하며 다음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거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두 번째 재판은 개시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끝낸 데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본 바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사전에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만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이 이런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불출석에 강제구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남들은 출두 안 하면 잡으러 가기까지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대통령도 더 못 나가겠다고 하면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유난하게 군다는 겁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의 제277조 2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해 골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면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해서 뭐 잘못한 건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 재판 출석 명령을 내린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를 맡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에 다 나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법원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한진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오늘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이명희 이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데자뷰가 되는 모습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이명희 이사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포토라인에 서서도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폭행하셨어요?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명희 이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7차례나 되풀이했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은 앞서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의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갑질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푹 숙인 이명희 이사장의 오늘 모습에선 서류들을 내던지며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하던 기세 등등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벼락 폭행 혐의로, 지난 24일엔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바 있습니다. 당시 조연아 조현민 자매도 오늘 이명희 이사장처럼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은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폭행, 가위 등 위험한 물건들을 집어던진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단순 폭행과는 달리 폭처법상 상습폭행이나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이명희 이사장은 7차례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이 추상적으로 죄송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업무방해와 상해, 특수폭행 등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의 판결은 고속도로 2차 사망사고 얘기입니다. 23살 A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30분쯤 충북 청원시 소재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96km 정도로 달리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B씨는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빠져나오던 중 의식을 잃었는지 차량 오른쪽 도로 위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1차로로 달리던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B씨의 차량과 2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동시에 피하려고 차선과 차선 사이로 들어섰고 그 사이 누워있던 B씨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워버린 겁니다. 1심 판단이 오늘 나왔는데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으며 그런 충돌 사고까지 대비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숨진 B씨의 차가 비상 깜빡이가 켜있지 않은 점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가 돼 있지 않은 점을 A씨에 대한 무죄 판단의 주요 사유로 꼽았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멈춰서 있다 해도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 옆에 운전자가 누워있을 거라곤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 판단은 판단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도 극심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차장은 오늘 특조단 조사 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성폭력 혐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경우에도 성폭력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해자의 위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검찰 수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제1차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엔 13개 회원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소속 헌법재판기관의 조직 구성과 헌법재판 관할, 주요 결정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현행 특별검사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점을 정리한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서적은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입법상의 미비점과 모순 등을 지적하고 법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5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